아마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그 자체보다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업무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일단 그 설명의 제목이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소개가 들어가다 보니 어느 정도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을 소개를 조금 할애를 할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그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의 주요 개편 방안,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 방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감사 기준 및 AICP 감사 기준의 큰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빅4라고 가정했을 때 뭐 보통 이제 이런 저널 엔트리 테스트를 한다든지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는 경우에 스페셜 팀들이 보통 관여를 하다 보니 일반 인게이지먼트 팀 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세는 사실 이걸 어떤 스페셜 팀이 담당한다기보다 개별 그 예전에 이제 제너럴 인게이지먼트 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런 IT 사실 IT라는 표현보다는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왜 강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듣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특정 스페셜 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등록번호, 그다음에 성명, 회계법인명을 채팅창에 조금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편한 대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뭐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소개면 업무 활용반인데 오늘은 이제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하는 내용들이 주구장창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책을 좀 썼는데, 여기 이제 밑줄이 있는 그 밑에 책들을 보시면은 그 위에하고 아래가 이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아래쪽은 뭐 R과 파이썬을 활용한 회계 프로그래밍, 부정적발을 위한 전산 감사 기법,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그 수업 교재도 제가 썼는데, 이제 요렇게 그 점선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그 계기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알파고 뭐 사태라는 표현보다는 뭐 알파고 사건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준 안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쪽 회계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재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다가 그때 알파고 그 사건이 나고서부터는 내가 이제 향후 뭘 해야 될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IFRS는 누구든지 뭐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대형 회계법인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 차원으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어카운팅 자체로 경쟁하기는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그런 사건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 좀 늦음하게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파이썬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건 나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회계 재무가 전공, 뭐, 혹시 학부 때 대부분 전공이셨을 거고, 또 뭐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회원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 분야,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재무 전공 또는 일단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어떤 과정 자체가 사실은 관심들은 되게 많아요. 저희 회원분들이.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파이썬이나 어떤 데이터 분석 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교육을 거의 한 4, 5년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쭉 서스테인하게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졌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이제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은 꼭 파이썬이라든지 컴퓨터 랭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런 거는 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 파이썬이라든지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굉장히, 뭐랄까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이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쪽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만 있으면은, 혹시 그리고 조금 내가 이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뭐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파이썬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을 뭐 꼭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널 엔트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분계장 분석이라든지 또 부정적 발이라든지 포렌직이라든지 하시려면은 궁극적으로는 랭귀지를 모르면은 어드밴스드 된 컨설팅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정말 한번 턴 해보겠다. 또는 내 하는 업무에서 정말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주저함이 없이, 뭐, 올해는 어차피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시즌이 끝나신 다음에는 저는 정말로 꼭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현실적인 뭐 어드바이스를 드릴 거고, 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여기서 말하는 비전공자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컴퓨터 또는 데이터 분석 그쪽 비전공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 어차피 저희가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사실 이것도 아직 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딱 내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어떤 레퍼런스를 이제 찾아봤을 때 상당히 달라요. 이게 상당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는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데이터 쪽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단어 용어는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추출, 익스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추출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형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ERP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변환, 트랜스폼은 이거를 이제 CSV, 텍스트 파일로 할 거냐, 아니면 엑셀 파일로 할 거냐, 그 파일의 종류, 그걸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로드, 데이터 적재는 내가 이걸 파이썬 또는 R 또는 엑셀 또는 파워 BI, 타블로 그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랭귀지를 다 통틀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적재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뭐 데이터 분석가가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스캐닝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다가 영향 미쳐야 되냐?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핵심적인 건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특정 문제를 깊게 본다는 얘기인데, 잘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이쪽 모델링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딥러닝이다, 뭐 AI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AI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뭐 나는 뭐 선행 논문은 뭐 정확도가 93%인데, 내 알고리즘, 내 방법론을 했더니, 뭐 정확도가 95%, 2%가 올랐다. 그러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모델링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회계 쪽에서의 생각하는 그 모델링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 분석가는 모델링 업무가 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머신러닝, 통계적 모델링, 딥러닝 뭐 이쪽에 포커스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의 분석 방법론은 뭐 데이터 시각화, 뭐 시각화 기초 통계, 그러니까 기초적인 통계는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거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파트에 대해서는 되게 좀 뭘 어려워한다기보다 좀 꺼려 하시죠. 근데 데이터 분석가한테 요구되는 통계 수준이 진짜 뭐 통계학과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드밴스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뭐 평균, 중앙값, 최빈치, 그다음에 뭐 이랬던 그 첨도, 외도, 표준 편차, 분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컨셉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사실은. 조금 더 한다면 뭐 리그레션, 회귀 분석. 그래서 저희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도 기초 통계가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과목에 들어가는데 뭐 요 정도 플러스 그 회귀 분석, 가설 검증 하는 것까지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통계가 어드밴스된 통계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기초 통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 뭐 시각화로 요즘 이제 가장 핫한 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블로라든지 뭐 파워 BI라든지 뭐 기타 오픈 소스로도 이런 어떤 차트라든지 어떤 대시보드를 나타내주는 그런 툴들은 아주 많죠. 뭐 파이썬도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이걸 잘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도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실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 아무래도 데이터 시각화가 이게 어떤 테이블로 보여주는 것보단 오른쪽처럼 이렇게 어떤 그래프, 차트로 보여주면 훨씬 더 이제 잘 오겠죠.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약,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잘 보이게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해주면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사실 리그레션도 엄밀히 얘기하면 모델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 자승 법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이거하고 이제 이 제곱의 이 평균하고의 제곱 차의 제곱이 가장 적은 그 일직선을 이제 구하는 그런 로직이죠. 리그레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선형 선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면 어떻게 얘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내가 너한테 추천해주는 그 영화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을 추천해주잖아요. 뭐 그런 추천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예측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데이터 분석가,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그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다. 뭐 이걸 위해서 대학원까지 갈 필요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소개하는 그 입장이다 보니,
입장이다 보니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충분하다고 저는 이제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 같은 거 보면 이제 이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뽑다 보니까 뭐 석박사 학위 같은 것들을 원하는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죠. 예, 이건 네이버 라인 쪽인데 사실 학위에 대한 그 얘기도 없어요. 뭐 통계 기법, 뭐 코호트 분석, 퍼널 분석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쪽에서 이거 라인 쪽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분석이니까 이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시기열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 데이터 퀄리티, abnormality 디텍션, 아노말리, 뭐 그러니까 이상치 같은 거. 오픈 소스 및 도구 사용 경험 있으신 분. 여기서 말하는 오픈 소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파이썬이에요. 알파이썬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지식을 활용한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맷집이 좋으신 분 구하는 거지. 나의 갈굼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 예. 그다음 BI 툴, 아까 타블러라든지 파워 BI, 외국어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신 분.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예. 제가 최근에 이제 PwC, 딜로이트, EY에서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로 나온 걸 봤어요. 물론 이거는 정규 직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턴에 가까운 거죠. 이제 인턴에 가까운데 PwC 3.1개 법인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 ACL 등의 전산감사 툴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제품 및 전표 데이터 분석. 대부분 이거죠. 전표 분석, 분계장 분석. 뭐 우대사항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난 이게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데이터 과학 및 IT 관련 전공자 우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예.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회계, 영업, 구매, 생산, 자산 데이터 분석. 이게 사실 이거 별반 차이 없는 거죠. 비용 데이터 및 법인카드 분석. 법인카드 분석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저녁 11시 59분 59초에 20만 원 끈 다음에 그 다음날 0시 1분에 20만 원 끊어서 한도가 30만 원인데 20만 원, 20만 원. 그런 거 분석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딕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멋있는데, 디지털 기반 내부 감사 및 PI 컨설팅, 내부 감사 품질 평가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빅4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다큐멘트가, 문서가 전부 다 이제 하드카피로 돼 있는데, 그걸 일단은 그러니까 스캔 떠서, 거기 있는 그 문자 OCR을 전부 다 이제 그 문자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DB에 넣고 싶은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은 그걸 제일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 스캔을 뜬다. 스캔을 뜨는 것 자체가 완전 자동화된다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Y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인드. 맷집 좋은 애들 역시. 예. 데이터베이스 관련 운영 또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회원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기본 SQL, 쿼리 같은 것들은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인회계사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 관련 전공자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얘기하는데 여기 ADP, ADSP 아마 여기에 이제 재무 데이터 분석사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부터. 근데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에 ADP, ADSP는 그다음에 이런 SQLD, DAP, DASB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계 쪽에서 말하는 무슨 분계장 분석, 저널 엔트리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를 염두하고 시험을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이거는 특히 이제 ADS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준전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저희 공인회계사 내부의 직원분들도 합격하신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별로 우리 쪽 업 쪽에는 그렇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별로 마지나 이펙트가 없어요. 예. 그냥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지. 예. 나중에 한번 보시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굳이 이거를 4시간을 쓰면서까지 공부하는 거를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건 넘어갈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가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쿼리 해서 기본적인 통계 지식. 뭐 사실 여기까지도 안 갑니다. 실험. 주로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과거 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느껴본 거는 뭐냐면은 저널 엔트리 테스트를 제일 하고 싶어 하세요. 솔직히. 예. 그 저널 엔트리 테스트가 우리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문제 유형하고 똑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염두하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널 엔트리 테스트, 그냥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문제 이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면.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은 데서 사실 이제 딥러닝 같은 거 교육을 받았는데 진짜 수업을 이렇게 나가요. 학원 수업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학원 수업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공부하시겠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뭐 국내 논문은 뭐 안 봤죠. 해외 논문 봤는데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미적분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진행이 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 미분이에요. 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에서 왜 빅데이터 재무 분석사라고 안 했냐면은 일단 재무, 회계의 도메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자체로 어떤 전공을 가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내 기본적인 도메인,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나 뭐 저나 마찬가지지만 회계라는 어떤 도메인에서 그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해야지 아무것도 내가 도메인이 없어. 근데 오로지 난 데이터 분석 잘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문제 정의를 잘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회계 감사할 때 도대체 저널 엔트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이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 예, 퍼포먼스의 어떤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많은 회원분들이 회계감사 기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거죠. 우리 현재 회계감사 기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법이 나오긴 하는데 얘기만 나오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뭐 파이썬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감이 많이 없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보고 절차에는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비표준적인 분계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계에는 예를 들어서 연결 조정이나 기업 합병 또는 매각을 위한 분계 또는 자산 손상 같은 비반복적인 추정 등이 포함된다. 뭐 그렇죠. 당연히 자산 손상이 맨날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뭐 수작업 총계정 원장 시스템에서 비표준적인 분계, 이런 분계는 원장 분계장 및 관련 증빙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 총계정 원장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자동화된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분계는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오리까? 없어, 그냥. 예. 이 원론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덜렁 해놓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뭐 매출이 1년 매출이 1,200억인데 한 달에 100억씩 12번 발생이 됐어. 그러니까 쭉 스프레드로 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달에 100억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막 빈번하게 발생된 거를 그냥 키핑만 그냥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진짜 매달 말일에 그냥 100억씩 턱턱 발생됐어. 특정 거래처하고. 그럼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죠? 예, 뭐 상대방하고 뭐 이게 뭐또 좀 짜고 이렇게 했나? 뭐 그런 충분한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데이터가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 보면은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기록이 12번밖에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냥 쭉 원장만 스캐닝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 분기장 뭐 몇억 개, 몇백만 개 레코드를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거의 4, 5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회원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분계장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더 좋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엑셀의 하나의 시트가 100만 개가 넘어가면 잘리잖아요. 근데 이제 더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더존을 쓰는 회사는 1년에 그 레코드 수주를 봤을 때, 그렇게 100만 개는 안 되니까, 많은 회원분들이 그냥 엑셀로 다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교육을 했을 때 거의 공통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CSV 파일로 이런 분계장을 받았는데, 대부분 100만 개가 넘었던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상장기업 대부분 이제 1년에 레코드 수를 기준에 해보면은, 보통이 뭐 300만, 500만, 뭐 많으면 뭐 2, 3천만, 뭐 진짜 큰 기업들은 억 단위로도 나가니까 엑셀로 분석이 안 돼요. 엑셀로 이제 다 쪼갤 수밖에 없고, 쪼개서 분석하면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쪼개서 분석하는 순간 그 분석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예, 전체를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아놓고 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케이스가 진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회계 데이터 분석이란 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나눌 뿐의 나누석인데요. 지금 네모난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하나의 전표 세트라는 거를 뭐 우리 회원분들은 누구든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표 일자가 같고 전표 번호가 같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더 좋은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긴 한데 뭐 SAP나 오라클이나 뭐 영리머니나 다 비슷해요. 요 헤더만 다를 뿐이죠. 헤더가 한글이냐 영어냐 또는 영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자냐 뭐 또 풀네임이냐 뭐 그거는 회사들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제 결국 그것도 통일하는 과정도 조금 필요하긴 하죠. 여러분들 1번 분기와 2번 분기를 봤을 때 다른 건 다 똑같고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1번 분기라고 한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똑같고 밑에 2번 분기는 1번 분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대변과 차변이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랑 저나 1번 분기와 2번 분기는 다른 분기구나. 1번 분기에 보니까 2번 분기는 1번 분기 취소 분기인가? 뭐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도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 도메인은 뭐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 컴퓨터는 얘하고 패턴을 어떻게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방법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그 계정 코드 컬럼 하나 집어넣습니다. 매개 칼럼을 집어넣어서 계정 코드 언더바 1이라는 칼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차변이면 이게 이제 정수라는 그러니까 인터저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정 코드가 정수라는 전제하에 얘는 계정 코드 언더바 1이니까 그대로 차변이니까 그대로 롤오버 되고 대변인 경우에 마이너스 값을 취해서 얘를 쭉 더하면은 41300 된다. 뭐 그런 똑같은 로직으로 이걸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값 취해서 결국 이걸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41300 된다. 그래서 계정 코드 언더바 1의 합계로 첫 번째 분계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 뭐 나름대로 뭐 설득력 있죠. 예. 근데 1번 분기와 2번 분기는 누가 봐도 그냥 한눈에 다르다고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이 전 슬라이드와 비교한 똑같은 로직으로 매개 컬럼을 집어넣어서 해봤더니만 계정 코드 언더바 합계 녹색이 41300으로 소 뒷발에 쥐잡는다고 이게 동그랗게 같았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정 코드 언더바 1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분계 패턴을 구하면은 가장 이제 그럴싸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A91번 문단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의 일환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대략 한 2만 5천 개의 데이터, 6개월치의 실제 교육용 이거 실제 데이터인데 제가 교육용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더전 이제 그 분계장을 갖고 온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패턴 분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패턴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건 뭐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툴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파이썬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꼭 사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매핑을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찾아주니까 뭐 그걸 바로 인식해서 이렇게 뭐 시간표를 이제 작성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차대조표 항목은 분계장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전기 2월 금액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시산표라고 볼 수는 없죠. 손익계산서는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분계장만 가지고 일단 시산표처럼 만들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시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그 분계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 패턴을 해봤더니만 자, 아까 계정 코드 언더바 1 합계가 여기 나왔던 요 계정 코드 언더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그거 표준 편차. 그랬더니 봤더니 요런 패턴을 가지는 애는 6개월 동안에 빈도가 딱 한 번 발생됐고 34억이에요. 차변과 대변이.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고 싶어. 그럼 제가 이제 인덱스 300으로 가가지고 300을 한번 쳐볼게요. 자, 했더니 단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리볼빙 했네? 차환을 했네? 그러면 뭐 여러분은 이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설득력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항목이 진짜 빈번하게 발생될 거냐? 제가 제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586건이 발생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요런 패턴은 합계가 이렇게 있고 표준편이 이렇게 돼 있어. 자, 183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183 갔더니, 아하, 제품 매출. 당연히 빈번하게 발생돼야 되겠죠. 자, 이게 그냥 아까, 1200억, 그거하고 그 연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데이터를 보고서 이 패턴 분석을 하는 거로 통한 어떻게 보면 감사 증거의 어떤 그 증거력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 하드카피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로 통한 감사 증거의 확보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기준서의 그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뭐 좋은 얘기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컨설팅 하시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통제의 성격은 통제 효과적 운영 여부에 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데 요구된 절차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운영 효과성이 문서화에 입증된다면 대부분 우리 내부 관리제도 감사할 때, 프로세스 설계할 때 다 문서화 중심으로 하죠. 감사인은 운영 효과성에 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런 문서화를 조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웍스루 우리 솔직히 회원분들 잘 안 하시잖아요. 진짜 제대로 하는 웍스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 지금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통제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권한과 책임의 위임 같은 통제 환경의 어떠한 요소 또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된 통제 활동 이런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ERP 프로그램이 뭡니까? SAP죠. SAP는 사실상은 SAP의 어떤 내부 통제가 임베드 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게 모든 거에 다 문서가 존재하냐? 아니죠. 그냥 내가 이거 쓰게 되면 자동방으로 임베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서화가 되지 않았으면 문서화를 그러니까 SAP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문서화 만들어라? 그럼 사실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쓰는데 굳이 이거 물론 이제 하기 위한 승인 단계라든지 어떤 다큐멘테이션에 관련된 어떤 승인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 기법에 사용된 다른 감사 절차 수행과 결합해서 질문을 수행함으로써 뭐 다른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게 더 방점이 찍힌 거고, 운영 효과성에 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분계장 데이터와 재고 수불부, 재고 데이터, 그러니까 불출 데이터 분계장을 서로 조인 걸어서 만약에 그 매치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내부 통계가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오리엔티된 감사를 해서 그게 백날 페이퍼로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양쪽 데이터를 조인 걸어가지고 미스매치가 난다? 뭐 디퍼런스가 난다? 그럼 그냥 그 자체가 내부 통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내부의 관리제도 그거 감사하거나 할 때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알고는 계시는데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데 많이들 못 하시죠, 이거를.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은 이게 그냥 시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이지? 라고 뭐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 시험의 출발점 자체는 공인회계사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업무 활용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시험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AT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T처럼 더좀 프로그램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감사를 나가시는 우리 회원분들 또는 그 어시스턴트 또는 스페셜 팀들이 그냥 하는 업무 자체를 그냥 시험에 문제 내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실기 문제 주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론 여러분들 다 합격했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지, 내가 왜 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리거로서는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올해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1차 시험부터, 이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이죠. 그러니까 올해 2022년, 23년, 24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예. 사전학점 이수제도라고 해서 병영학이 9학점. 근데 이게 6학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3학점을 정보기술, IT 파트로 이제 넣은 거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공인회계사회에서 연구용역 발주해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간 내용을 이제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원들이 이제 감사를 할 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추출을 못하니까, 익스트랙트를 못하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코어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도 경영학 경제원론이 100점에서 80점을 줄어듭니다. 물론 이 경영학에서는 이 IT 부분이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이 제외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음수표법이 종이 중심의 조항이잖아요. 법조문이. 누가 요즘 종이어음 씁니까? 다 전자어음 쓰잖아요. 수표도.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어음 수표 쓰니까 종이어음 수표 조항, 배서나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무슨 배서야, 배서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기업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을 제외한 그 대신에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개 과목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6개 과목이 늘어났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무회계가 중급하고 고급회계 2개 나눠졌는데 중고급을 쪼갰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회계법인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던 건데 합격한 애들 데리고 나가보니까 고급을 못해. 연결을 못해. 이건 실제로 이제 회계법인 이슈로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파생 못하면은 시험 합격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쪼갠 거고요. 회계감사 파트에서는 IT 분야가 이제 5%에서 약 15%, 3배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설명드린 재무빅데이터 분석사 같은 그런 데이터 어널리틱스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간의 조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꼭 오래전에 붙으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붙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후배들은 이제 진짜 이것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정도 늘어나면은 거의 당락에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해외 사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AICPA를 혹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AICPA 시험은 2024년에 우리나라보다 1년 더 빨리 개정이 됐는데요. 얘네는 거의 10년 전부터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 업계 공멸하겠다. 해서 아무래도 얘는 그러니까 AICPA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그 블루프린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이제 코어하고 이 세 가지 과목 중에 바깥에서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뭘 하든지 간에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내용 보면은 뭐 470에서 제가 여기 에스티메이티드 아워스로 계산해 보니까 한 470에서 879시간이 거의 전체 시간인데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XBRL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예요. 엄청 높은 편이에요. 시간이 나는 분들은 XBRL도 꼭 저희 공인회계사회라든지 XBR 본부에서 교육을 제공할 텐데 그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러닝 오브젝티브로 보면은 뭐 노멀라이제이션, 인테그리티 이거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뭐 정규화, 셀 레퍼런싱, 루프 이거는 얘네는 그 엑셀이 내장돼 있어요.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레퍼런싱, 루프 이건 뭐 순환 참조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산표에 500이 나왔는데 그 500이 당연히 원장에서 와야 되는데 뭐 재우수부에서 500이 같은 금액이라도 500이라도 이제 레퍼런스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얘네들도 최종 그 모크 이그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ETL 맨 처음에 이제 extract, transform 그다음에 load 설명드렸잖아요. 그 ETL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뭐 report visualization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에이디드 오디트 툴스 지금 방금 제가 보여줬던 뭐 프로디스로 보여주는 뭐 그런 것들 이게 뭐 파이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 데이터 마이닝 툴스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뭐 제가 쓴 카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카드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족발집하고 커피집에 가서 제 카드를 섞어가지고 그 세금계산서 핸드폰에서 보통 결제가 되잖아요. 그걸 제 이메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존 스마트 A에서 자동 붕괴하는 거를 제가 파이썬을 짠 겁니다. 그래서 RPA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부터는 제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물론 이거 녹화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지금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커서가 움직이는 것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뒤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동 붕괴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이건 제가 빨리 뭐 녹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코드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저렇게 짜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짜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RPA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왜 들어갔을까는 AICPA 감사 기준의 개정 내용을 나중에 후반부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텍스라고 해서 뭐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별반 그 관여가 없다? 그게 아니죠. 텍스라고 해도 렐러번트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텍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텍스 컨설팅을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 텍스 팀이들이 세무조정 계산서라든지 그 데이터를 보고서 뭐 데이터라고보다는 그 어떤 회계 어떤 증빙 그런 걸 보면서 주로 이제 컨설팅 또는 이제 그 절세 그런 컨설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들어왔더니 아까 지금 제가 이거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계장 자체를 다 이게 그 돌려가지고 데이터 오리엔트된 텍스 컨설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나와서 그 챌린지 하는 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수 데이터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텍스 쪽도 데이터 쪽하고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니까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 아까 이 안에서 이 세 가지 바깥 이 안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굳이 얘네는 1, 2차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여기가 1차, 그다음 바깥이 2차라고 하는데 2차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 요거는 여기는 ETL들을 더 이제 심화해서 물어본다는 거고요. 뭐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전처리까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 기본적인 통계도 알아야 되고, 옵티마이제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걸 내겠다는 거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사실 저는 15년 전에 제가 책을 썼는데, 이거, 저 블루프린트 보고 속으로 되게 좋아했죠. 야, 이거 나오면 진짜 나는 다시 리부트구나. 이러는 이제 혼자 그냥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낼지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거 아무리 걔네가 지금 그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이긴 하지만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낼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객관식이나 이렇게 단답형 내기가. 예. 최적화 모델 같은 것도 낸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우리 회계사 회원분들이 그 하이프라이스 고급 컨설팅을 하시려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하이프라이스 컨설팅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1급, 2급은 아니고 1급에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그 시험 범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 공인회계사에 못지않은 시험 만들겠다라는 좀 제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파이썬을 짜는 것들. 시험을 보실지 않을 건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회계감사 교과서 보면은 뭐 2021년, 2022년 나왔는데 어널리티컬 툴스 아이디어 AC에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타블로 이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런 교과서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했는데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어떤 챕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디 플랜, 감사 계획의 데이터 어널리틱스, 입증감사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스프레드 돼 있는 방식이에요. 챕터마다 다 들어가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책이 다 데이터 어널리틱스야.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 회계감사 교과서에 양대산막이 있죠. 정기혁 교수님 쓰신, 이창구 교수님 쓰신 거고, 이육 교수님 쓰신 그런 교과서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안에 싸그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반영해서. 아까 2차 과목 당연히 그런 것들이 확대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스키마 준 다음에 양쪽을, 문제 보면은, do not correspond to vendor name.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회계사를 뽑는 시험에 이 정보가 나오는데 하물며 회계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죠. 이미 들어오는 신진사대부들은 이거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오는데 리뷰를 해야 되는 매니저분들은 이걸 몰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미국 회계사 시험하고 교재를 왜 우리 회원분들한테 설명하느냐. 지금 상황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교재도. 그럼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냐? 아니죠. 국제감사기준도 결국은 제가 알기로 이 미국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이 파트 중에서 조인트 프로젝트로 진행된 게 지금 설명드릴 건데 그게 이제 오딧 에비던스 파트인데요. 그게 바뀌게 되면 국내 감사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험생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런 회계감사 교과서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을 보니까,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트 보여주고, 소설 쓰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그다음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좀 까다로운 게 데이터 타입이 나와. 여기 보면은 뭐 텍스트냐, 뭐 인터저냐, 뭐 뉴머릭 뭐 플로트냐, 뭐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은 일단 조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타입을 먼저 맞춰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예요.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되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네. 우리 회원분들도 좀 굉장히 낯선 문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관련될 수 있겠다. 내가 아카데믹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학교 쪽으로, 유학이라든지 가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된 게, 미국은 스템이라고 돼 있어서,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공을 하는 데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OTP라고 해서 졸업 후에 보통 1년 안에 잡을 얻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 비자가 만료돼서. 근데 이런 스템에서 인정되는 그 과목을 또는 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2년을 더해서 최대 3년까지 잡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크죠. 근데 전통적으로 어카운팅은 이 스템에 못 들어갔었어요. 다 손으로 치고 막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학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인정 안 해줬는데 최근에 회계학 석사도 스템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예전에 AIS,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요즘에 이거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거의 없으죠. 한 20년대 반짝하다가 사그라들었는데 요즘 다시 이제 핫해졌어요,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어카운팅 데이터 어널리틱스. 뭐, 이거 우리 쪽에서 굳이 단어를 바꾼다면 오딧 데이터 어널리틱스, 뭐 ADA. 그래서 재무 빅데이터 분석할 시험이 그냥 AIS, 어카운팅 데이터 어널리틱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다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이 ARCPH 세스 142번 오딧 에비던스입니다. 이거는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미국 로컬 기준이니까 아직 국제감사 기준에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제감사 기준이 이번에 초안 나온 거 보니까 얘네보다는 굉장히 조금 톤 다운이 됐긴 했지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가 조인트 프로젝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감사 기준 AIPAC하고 AICPAC하고 조인트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AICPAC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꾼 것 같고 아이팩은 각 나라마다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아이팩 회원국들이 약간 이제 저희보다 개발도상 쪽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냥 사전적인 그 생각 때문에 AICPA보다는 조금 톤 다운이 돼 있지만 제가 굳이 AICPA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비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팩뿐만 아니라 내부 그 오딧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그 쉐어를 하잖아요. 그 전체 글로벌 펌들한테. 그때 이 AICP 그 기준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그 인베디드해서 그 매뉴얼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서에서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오토메이티드 툴스 앤 테크닉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팩의 그 공개 초안에도 나와요. 자동화된 툴 또는 기법, 뭐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ATT라고 보통 약자를 합니다. 근데 오토메이티드 툴스 앤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감사 증거로 활용된 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이걸 통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표현을 안 썼잖아요. 예전에 우리 회원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 감사인이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되, 보조적으로 이런 툴을 사용하면 그냥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썼지만, 이제는 이런 툴을 쓰지 않으면은 거의 감사 증거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용해라는 굉장히 패러다임 바뀐 그 기준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다 깜짝깜짝 놀란 얘기들이야. 공식적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리모트 옵저베이션 툴스, RPA 이런 것들이 문단에 들어가요. 이제 AICPA에. AI, 머신러닝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니까 넘어가고 리모트 옵저베이션 툴스는 뭐냐면은 뒤에 얘가 나오는데 드론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바코드 인식하면서 재고 실사를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 뒤에 얘가 나와요. 근데 진짜 재고 관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RPA는 뭐 지금 방금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전자정보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보다가 되게 조금 뭐라 할까요? 충격을 받은 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분 텍스트 이걸 이제 한글로 제가 이제 초벌로 번역한 거는 감사인은 감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처리 구성 구조화 또는 제공하기 위해 오토메이티드 툴스 앤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라는 말이 뭐냐? 이 컨텍스트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전후 맥락, 앞뒤 관계, 뭐 그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게 누가 무엇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로그 파일입니다. 로그 파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놓고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로그 파일을 보란 얘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뒤에 이제 그 ARCPA 사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ARCPA 잠깐 사례를 가서 여기 볼게요. ARCPA는 파이썬으로 저너렌틀 테스트를 한 8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그 코드를 오픈했어요. 파이썬 코드 자체를. 그 데이터도 오픈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set 로그 파일하고 분계장 테이블 대사하는 그런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그 전체에 이어지는 게 뭐 시험 따로, 감사 기준 따로, 뭐 ARCP 코드 따로가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 실무에서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감사 기준에 영향 미쳤고 그게 또 시험 과목에도 영향 미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로그 파일에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분계를 뭐 5번 분계를 9시부터 쳤다. 근데 실제로 분계장 가봤더니 5번 분계가 없어.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직접 그 사람 담당자가 들어와가지고 5번 분계를 딜리트 했다는 거잖아요. 5번 분계를 딜리트 했다고 해도 차변되면 금액은 당연히 맞죠. 합산은. 근데 우리 사실 그런 분석 안 하잖아. 여러분들. 할 시간도 없고. 응? 하란 얘기야. 예. 그러면 ARCP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제감사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저의 그냥 뇌피셜이니까 너무 여기 대해서 야 네가 진짜 그걸 확인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 기준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빅4의 그러니까 오딧 매뉴얼에는 상당히 이 컨텍스트에 대한 그 로그 파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디렉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 들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게 국제 감사 기준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그 빅4 어카운팅 매뉴얼에 만약 빅4 그러니까 그 오딧 매뉴얼 여러분들 이제 보통 조서 만드는 시스템 들어가면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된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 나오는 거를 본다면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건 의미가 있는 문단이고 되게 제안원 이거 보고 나서 얘네 진짜 이렇게 기준서를 썼구나. 약간 되게 충격받았어요. 게다가 뭐 continuous basis 상시 모니터링 뭐 그런 거 그게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마감이라는 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ERP는 마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이게 원래 블록체인이 그 어카운팅 쪽에서는 어느 쪽에 조금 이게 확장이 되려고 했냐면은 그 그 모회사 자회사를 그 블록체인으로 엮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체인화에서 돌아가니까 내가 뭐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 뭐 아까처럼 뭐 핫식스 먹고 눈 부라리고 떠가지고 그때 뭐 캡처 뭐 여러분들 블룸버그 터미널에 있는 캡처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간대에 뭔가 오토메이션 컨티뉴어스 베이스 돌아가지고 오토메이팅 툴스 앤 테크닉을 딱 그 스냅샷 찍은 뭐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건 보시면은 아까 이제 리모트 옵저베이션 툴에 이그제플이 나와요.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준서 보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놀랐는데, 마지막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오토메이티드 툴스의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중요하게 위에 표시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정한 목적에 대한 감사 증거를 제공한다. 뭔 얘기야. 제가 한글로 초벌했더니만 이게 좀 헷갈려서 각주를 다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적인 판단만을 활용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오토메이티드 툴스의 테크닉을 이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네가 회계사니까 뭐 그 너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서 뭐 하라는 뭐 과거의 그런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네가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오토메이티브 툴스 앤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면은 네가 생각지 못한 것도 감사 증거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예요, 사실은. 예. 근데 뭐 솔직히 저는 AICP를 우리가 뭐 항공에서 번역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되게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AICP를 준비하신다면 이런 내용은 아셔야죠. 예. 그래서 미국의 AICP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관련돼서 엄청 강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GitHub에 이런, 소스 코드라든지 데이터까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8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 저너레이티브 테스트들을 하고 있고요. 뭐 취업은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이건 패스. 중요하다. 파이썬과 R 중에서 혹시 이제 파이썬과 R 중에서 어떤 게 더 뭐 쓸모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단언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지.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파이썬. 네. 파이썬. 네. 주저함이 없이. 일단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원래 2년 전에 2020년에 시험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험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시험 봅니다. 그 비대면으로 시험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집에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 웹캠 있죠? 여기 웹캠이 있어야 되고요.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냥 시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또는 폐쇄된 공간. 여러분들 사무실을 따로 독립적으로 된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뭐 대표적인 진출 분야는 뭐 여러분들 다 진출하셨으니까 사실 위에 거 볼 필요 없고 혹시 이제 아카데미 쪽으로 여러분들이 난 학교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교 쪽에서 회계 쪽으로 전통적으로 막 SS 같은 거에 또는 스타타 같은 것들을 많이 논문 썼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회계 분석 같은 논문 가지고는 더 이상 울거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파이썬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카데미 쪽으로 가려고 해도 파이썬을 모르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진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그 5개예요. 기초 회계는 그냥 우리 저희 회원분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기초 통계 그 시험 과목 이거 시험 범위예요. 범위는 요 정도까지 나와요. 그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SQL까지는 뭐 뭐 프라이머리 키, 뭐 포린 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초 SQL, 셀렉트 문장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파이썬 기초. 그다음에 프로딧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게 프로딧 교육용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용 프로그램을 시험 봅니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제한도 없어요. 근데 제한은 뭐가 제한이 있냐면 여기서 나온 요 컬럼의 이 수가 10,000개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육용은 어쩔 수가 없죠. 10,000개 이상 보려면 상업용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시험 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급은 이런 거 회계 통계 데이터베이스 안 해요. 바로 파이썬과 프로딧만 시험 봅니다. 예. 프로딧은 그냥 그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이게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체가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기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필요하시면 이건 언제든지 그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전체 그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파이썬 같은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끔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초 통계 이런 KRCP 올데미닷컴입니다. 제가 이거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네, KRCP 올데미닷컴. 여기 들어가시면은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라고 된 거를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31일까지 무료 결제하는데 90일 동안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예, 이거 주문하셔도 일단 영원이라도 일단은 로그인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결제가 영원으로 결제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강의가 있고요. 뭐 제가 녹화했고, 예.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강의 잘 만들었어. 뭐 저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뻔뻔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은 나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데 이 동영상 파이썬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겠죠, 제가. 예. 두 번째. 야, 이게 수업용, 그러니까 시험용 파이썬과 진짜 내가 실무용 파이썬하고 다른 거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 수업용 파이썬을 열심히 잘하면은 그냥 실무 개발자, 뭐, 파이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문법을 알게 되면은, 프로딧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프로듀스는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코드를 여기다 직접 다 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B는 2고 A 플러스 B는 3이다. 이걸 그냥 파이썬 그냥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코드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도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스를 설치하면 파이썬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나콘다라든지 그 파이썬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막 에러 많이 나오시거든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프로딘만 설치하시면 파이썬 설치 안 해도 되고 파이썬 연습도 여기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테이블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엑셀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얘를 이 전표 컬럼에 얘를 찾고 싶어. 얘를 변수를. 그러면 이게 지금 테이블명이 컬럼명이니까 컬럼명에 요게 컬럼명에 이게 요 컬럼 여기잖아요. 요게 0번째 이렇게 치면은 전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굉장히 제가 예전에 파이썬 배울 때 경험담 아까 이제 말씀드려야 된다고 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국비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뭐 술 마시다가 옆에 뭐 친한 분이 옆구리 쿡 찌르더라고. 파이썬 쉽다. 배워봐라. 그래서 진짜 쉬운 줄 알고 국비를 신청했지. 쉽긴 뭐 하셔. 응?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주를 교육을 받는데 전체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28분들은 C나 자바를 개발했던 분들이 파이썬이 뭔가 그냥 팔짱 끼고 이제 보는 거의 수준이고 뭐 강사야 뭐 더할 나위 없고 속칭 맨땅에 헤딩 문과생들 두 사람 정도 있었어요. 저 말고 한 여자분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한 2주 있다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9명 중에서 맨땅에 헤딩한 사람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뭐 컴퓨터를 배워봤어요. 컴퓨터 역사를 알아요. 점은 왜 찍는지, 뭐 객체 지향적 언어가 뭔지, 동적 타이핑 언어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려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다닐 때 막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는데 중급 회계를 열심히 듣고 있어 교수님한테.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손 들고 교수님 차변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이 얼굴이 싸해지면서 뭐 기초 회계도 안 듣고 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국비교육이라고 해도 강사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째려봅니다. 쟤는 뭐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독학했어. 결국. 여러분들 파이썬 독학하는 게 제가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학할 수밖에 나를 만들어. 근데 파이썬은 독학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디에? 구글에.
그냥 구글 여기 들어가서, 이래서, 플로트를, 응? 부동소수를 인터저로 안 쳐도 돼. 다. 그냥 파이썬 치면은 전 세계 오타쿠들이, 응? 전 세계 그 덕후들이 세이프, 다 써놨어. 플로트를 인터저로 바꾸는 거, 파이썬에. 어떻게 하면, 앤서 보면은, 별거 없네. 바깥에다 int 함수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네. 저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 모든 파이썬의 지식은 95%는 다 스택 오버플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파이썬 어렵지 않아요. 독학 충분해요. 단지 독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드실까봐 제가 그냥 이 동영상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도메인이 회계 쪽, 그러니까 회계사로서 이걸 하다 보니 회계 쪽의 이슈를 가지고, 파이썬을 교육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일반 책자를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재밌구나라는 거는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경험담 녹아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이제 업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시험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익숙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보이시나요? 금감 보도자료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이거 꽤 오래전에 2018년 거의 한 5년 전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제가 이거 갖고 저희 회원분들 파이썬 교육할 때 많이 썼는데 뭐 이거 금감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코스닥에 외형 못 맞추면 코스닥에서 이제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액으로 매출 잡다가 이렇게 총액으로 매출 잡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잡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릴 거는 거래처의 자금 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같은 거. 자,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거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 상장회사가 지분 투자 또는 대여금을 해주고 얘가 바깥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매출액으로 내가 내보낸 그 대여금으로 매출액이 된 거. 이거 진짜 실제 감사할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여금 발생되면 그 매니저 인차지 분들이 대여금 이거 다시 우회적으로 다시 들어왔는지 자본 납입했는지 꼭 보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데이터로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거는 지금 중간에 매개가 종속회사가 있었는데 그냥 바로 거래처로 나가도 상관없죠. 내가 나가는 대여금 이후에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면은 그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돈 나가는 건 돈 나가는 거고 여기는 신용거래로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조금 내보내는 그 고생에 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내보내도 그냥 외상매출금 신용거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뭐 100억씩이나 내보내면서 해. 당연히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매출액.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뭐 인정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내 데이터 내에서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볼 수가 없잖아. 분계장 얘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분계를 이제 그거를 한번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얘는 지금 데이터가 300만 개 레코드예요. 300만 개의 레코드인데 이거 교육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10,000개로 잘리지만 그 판다스로는 메모리에 다 올라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용도 판다스로 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300만 개의 거의 레코드를 가지고 보통 예금 매출액이 있는지를 제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코드도 뭐 말이 50줄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각주 빼면은 뭐 30줄도 안 돼, 솔직히 코드가.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보통 예금 매출액이 몇 개 있는지.
돌려봤더니만 0.14분. 60초 곱하면 얼마야? 대략 6초, 64, 64, 24, 8초? 8초 걸렸네. 300만 레코드를 다 돌아가져서 8초 만에 내가 보통 예금 매출을 상대를 했어. 그랬더니 보통 예금 제품 매출액이 있네. 있네. 근데 얘 단기 대여금이 또 있는지 볼까요? 예. 제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 파이썬 조금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예. 단기 대여금이, 11억 나갔네. 보통 예금. 단기 대여금 11억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단기 대여금 나와서 보통 예금 들어오니까, 이게 얘하고 가장 그럴싸하다. 그러면 나는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 갖고 와라 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오토메이티드 툴스 테크닉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 오디 에비던스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은 이게 그냥 시험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험이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 데이터 쭉 준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그 아노말리 디텍션이야. 이상치를 그냥 디텍션 적발하는 그런 시험이야.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을 할 줄 알면 너무 좋지. 우리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고 직결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의고사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어디서 신청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재무빅데이터 분석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모의고사 신청이 따로 여기 마이 페이지 보면 모의고사 신청이 있거든요. 여기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저희 직원이 여러분들 이메일로 모의고사 URL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컴퓨터로 시험 보시려면은 이 프로디.io 여기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 지금 채팅창 보내드릴 텐데 여기서 교육용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 이게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도 기간 한정 무료인가? 모의고사는 당연히 무료죠. 모의고사는 기간이 한정 없고요.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기간 한정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당연히. 예. 모의고사. 그럼 지금부터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다 해셔도 되고요. 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잠깐 보여드릴까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분계장의 차변금액 특정금액 초과한 전표 세트 파악. 이게 교재야, 이게. 분계장에서 계정가액이 모두 동일한 전표 세트 파악. 우리 그냥 실무하고 그냥 직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네. 이거 프로딧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없이 프로딧으로 프로그래머 시험 응시가 되는 거? Yes, 그렇습니다. 예. 프로딧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프로딧 이외에 엑셀은 사용 못해요. 우리. 엑셀은 사용 못합니다. 대신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냥 이 윈도우에 계산기 이런 계산기는 쓰셔도 돼요. 이런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예, 프로딧만으로도 시험 응시가 됩니다. 예. 오히려 그걸 권장합니다. PPT 파일은 제가 PPT 파일은 이거 어차피 제가 거의 다 오픈한 거니까 지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회의 채팅방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채팅창에 그 파워포인트 올렸습니다. 예. 그거 알려드릴게요. 예.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오버플로우인데 스택 오버플로우에다가 직접 질문을 치는 것보단 그냥 여러분들 구글에 가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아까 이렇게 치면요. 안 되는 영어 쭈삣쭈삣 쳐서
보면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라 나와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 보면 Q&A가 얘 말고도 다른 애들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몇 개 계속 다른 거 최신으로 봐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요. 예.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스택 오버플로우. 예. 그 다음에 저희 회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안진 회계법인 분들한테 이거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파이썬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런, 저너레이티브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예제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 예제 데이터가 바로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그 예제 데이터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런 예제 데이터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 예, 예제 데이터가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요. 이 교육용 설치하게 되면 여기 샘플 파일이 있어요. 샘플 파일에 보면 이 분계장, 요 데이터가 디폴트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예제 데이터는 여기 가보시면은 재무 데이터 분석도 우리 FDA KRCP 좀 이것도 써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이제 시험 신청하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교재, 그 다음에 자료실, 여기 자료실 가보면은 이제 정오표도 올라가 있고요. 오타 수정된 거 올라가 있고, 저희, 교재 파일은, 요게 교재 파일입니다. 제가 이것도 써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교재 파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은 따로 예제가 없어요. 하만 있어요. 뭐,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외에도, 뭐,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업무 관련해서 뭐,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든지, 저널 엔트리 테스트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 따로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이제 시즌 되시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시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제가 개인적인 이메일을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뭐, 시험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있다거나, 혹시 뭐, 가능하시면은, 뭐, 원하시면은, 데이터 어떤 쉐어만 가능하시다면은, 언제든지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이제 잘 무사히 끝내시고요. 뭐, 3월 달에, 일단, 우리 첫 시험은 내년 1월 14일인데요. 일단 1월 14일 날 보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 내년 1월 14일 말고, 이제 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5월 27일, 9월 16일 날 시험 보니까 전체 마스터 타임테이블 고려하셔가지고, 예, 시험 공부를 뭐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